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결혼 전에 알면 좋았을 10가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에 알면 좋았을 10가지. 부제로는 다시 싱글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결혼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할 첫 번째는 뭐냐면 끊지 못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했을 것이다 는 겁니다. 저는 결혼 전에 영상과 마스터베이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또 우울감과 또 무기력증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결혼하면 이런 문제들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영상의 문제나 마스터베이션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왜냐? 결혼했으니까. 왜냐? 아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결혼 후에도 내 삶에 있었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남아 있더라고요. 영상과 마스터베이션 뿐만 아니라 저의 분노의 문제나 또 무기력증에 대한 문제나 또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것들 등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하루아침에 바뀌겠다는 것은 망상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끊지 못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결혼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아마도 답답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나는 이거 완전히 끊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끊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적어도 회복의 과정에서 결혼하라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어느 정도 회복의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그 안정적인 회복의 환경들을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끊고자 하는 것도 좀 줄어들면서 그런 가운데서의 결혼을 해야지, 이거는 진짜 완전히 결혼하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이거를 다 그 가족이 떠안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끊지 못한 게 있으면 어느 정도는 해결하고, 해결을 완전히 못한다면 적어도 회복 과정에서 결혼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극한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때로는 저도 제 자신을 오해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땠냐? 제 자신이 굉장히 착한 줄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욱하지도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 연애할 때나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원가족의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어떤 모습들이 있었냐면 어떤 극한으로 몰리게 되면 욱하고 화를 내는데 그게 좀 심하게 화를 냈었어요. 예를 들어 집에 이제 문이 잠겨져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희 원가족에서.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방충망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그게 찢어져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대노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연애할 때 아내가 제가 싫어하는 일을 계속 막 시키니까 제가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던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아내가 계속 막 잔소리를, 그때 연애할 때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잔소리를 하니까 이제 연락을 끊고 이제 잠적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한두 번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면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결혼해보니까 그 설레이는 감정들, 그리고 결혼할 때 그 결단들, 이런 것들이 좀 희미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여러 상황들 속에 놓여지게 되더라고요. 극한의 상황들,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상황들, 또 아내에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상황들, 또 양가 부모님을 대해야 되는 상황들, 또 집안의 여러 경제적인 부분 또는 그 외의 방향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극한으로 이렇게 몰리게 될 때 제가 예전에 그 모습들이 나오더라고요. 화를 내거나 아니면 밥상을 엎고 나간다던가, 냉장고를 발로 꽝 차고 나간다던가, 소리를 지른다던가,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자녀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굉장히 고상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자녀를 키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자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이렇게 욱하는 성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나중 돼서 제가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상태가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모습이 제 진짜 모습이 아니구나. 내 진짜 모습은 극한 순간에 나타나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구나. 궁지에 몰리며 화를 내는 그 모습, 그리고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으면 확 엎어버리는 내 습관, 이런 부분들이
내 진짜 모습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극한 순간에 나타나는 제 모습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을 제 삶의 중심에 두고 회복하려고 애를 썼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을 정리할 틈이 없긴 했어요. 왜냐, 좀 일찍 결혼하기도 했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감정이 내 삶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이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남기고 있는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원가족이 현재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머니랑 같이 뭐 연락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모님에게 남겨져 있는 그 감정이 제 안에 있으니까 현재의 가정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했던 실수는 뭐였냐면 반대로 가자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도 많이 싸우시고, 또 부모님이 감정적으로 이제 격하게 지내셨던 시간들도 있고, 또 일하시냐고 너무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에게 좀 결핍 같은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나중 돼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 가족은 완벽한 가족이 되겠다. 정서적인 결핍이 없게, 정서적으로 깨어짐이 없게, 상처가 없게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저희 가족을 너무 통제하는 거예요. 완벽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만 싸워도 막 알러지 반응을 하고, 막 싸우는 그 자녀를 막 혼내고,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 하면 아내를 혼내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도 자녀들도 질려하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해라. 우리 싸우고 내일 화해할 거다. 그러니까 오늘은 좀 싸우게 놔둬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부모님에 대해 정리되지 않은 이 감정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거를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12단계라는 프로그램을 배우게 되고, 저는 이제 크리스찬인데 기독교 쪽에서 이제 영성 훈련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이제 미움들, 또 원한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가서 내가 사과할 것들은 내가 사과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버지 안아드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내 안에서의 어떤 감정적 정리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정리가 되자 저희 가족을 더 이상 제가 막 쪼고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저는 부모님에 대한 감정들을 정리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기본적인 대화법을 배워두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마치고 대학원을 나오고 또 하나 대학원을 더 나와서 어느 정도 보면 이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화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특히나 감정적으로 서로 격해져 있는 상황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 또 갈등을 풀어가는 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감정 표현 방식은 뭐냐면 화를 내는 거예요. 언성을 높이고 막 밥상을 엎고 냉장고를 발로 차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했던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방식은 뭐였냐면 말하지 않는 거였어요. 삐져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나에게 사과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간 거죠.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법도 모르고 내 감정을 표현할 줄도 모르니 당연히 싸움을 하게 되고, 당연히 서로 갈등이 점점 골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저는 감정을 표현하는, 예를 들어 아이메시지, 나는 이런 감정이 이렇습니다. 화가 납니다. 슬픕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한다는 거를 알게 됐고, 또 비폭력 대화, 폭력적이지 않게 상대방을 강압하고 비난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게 평화롭게 얘기하는 그런 방식들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이렇게 배워두면서 훨씬 더 관계가 이제 수월해지는 것, 또 갈등들이 빨리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결혼하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갈등이 있거든요. 그 갈등이 없을 수 없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대화법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고 갈등을 해결할 줄 아는 대화법들을 배웠을 것 같습니다. 5번째는 아이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공부해 두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이렇게 대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눈도 마주치고 스킨십이 중요하고 그리고 정서적인 유대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2살, 3살 됐을 때는 많은 대화들을 해줘서 사고를 풍성하게 해주고 또 열린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고들을 넓게 해주는 것들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그리고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 또래 집단이 점점 중요해진다는 아이의 특성을 몰랐습니다. 사춘기가 되면 반항적이 되고 또 자기의 의견이 우리가 볼 때는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확고하게 여긴다는 것을 몰랐어요. 고등학생이 되면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부모에 대한 고민들, 성찰들, 우리의 부모는 정말 좋은 부모였나 나쁜 부모였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현재의 나의 기준으로 자녀를 대한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하면 무례한 거로 생각을 했고요. 아이가 너무 놀아주라고 하면은 아빠의 심정도 모르는, 체력적인 부분도 모르는 예의 없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이 되어서 또래 집단이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중학생이 되어서 반항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정말 이렇게 평생 살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등학교가 되어서 부모에 대한 옳고 그름, 또 부모에 대한 잘하고 못한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저는 몰랐기 때문에 부모가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 애썼는지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아이의 객관적인 판단을 제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에 정말 돌아간다면 아이의 생애 주기별 특징을 공부해뒀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책으로 모른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라도 들어서 이거를 제가 좀 공부해 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좀 이제 첫 아이는 많이 실수를 많이 했지만 둘째 아이는 좀 보완해서 했던 부분이 있어서 늘 첫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6번째로는 못하는 건 맡기고 따르는 연습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해보니까 아내와 제가 다 똑같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잘하는 영역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 제가 아내를 봤을 때 아내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싶은데 어떤 영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또 아내가 저를 봤을 때는 당신은 어떻게 이걸 이렇게까지 몰라? 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런 건 어떻게 이렇게 잘해?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뭐냐? 잘하는 영역이 있고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예전에 어떻게 했냐? 결혼 초기에는 제가 잘하든 못하든 다 내가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리고 막 우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본인이 잘하는 거를 안 하고 그리고 다 그냥 남편한테 맡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그 짐을 다 떠안고 가게 되고 못하는 거 하려다 보니 괴롭게 되고 못하는 거 하려다 보니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뻥뻥 터지게 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아내가 잘하는 영역은 진짜 나보다 훨씬 월등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저희 아내는 기계를 만지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작하고 이렇게 수리하고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해요. 꼼꼼하게 보고.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런 거를 남자이지만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모인 공간에서도 온수 그 순간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하는 것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했어요. 왜냐? 아내가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럼 제가 잘하는 영역은 뭐냐면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고 들어주고 또 대화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아내는 그런 걸 진짜 못해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아이에게 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내가 저에게 맡기고 저에게 하기를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혼 초에도 이랬으면 되게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못하는 거 못한다고 인정하고 맡기고 시키는 거 하면서 따라가는 훈련들을 하는 거죠. 그걸 했다면 훨씬 더 갈등이 줄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7번째는
돈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배우자가 이 돈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를 봤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이 돈에 대해서 원가족에서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채워주시고, 그리고 용돈 필요하면 그냥 주시고, 제가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도 굉장히 나중돼서입니다. 저는 돈을 벌어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어디서 나오겠지라는 늘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이 가정이라는 게 하나의 작은 기업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돌아야 기업이 경영이 되듯이 이 가정이 돈이 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을 공부하지도 못했고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또 배우자가 좀 고통을 많이 받고. 그래서 하지만 저희 가정은 제가 뭐 계산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내가 살펴보고 결혼한 건 아닌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아내가 돈에 대한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워낙 어렵게 자라서 이 돈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돈 관리와 돈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 제가 이 아내에게 이 돈에 대한 부분들을 묻고 또 맡기고 또 상의하면서 돈을 또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저는 돈에 대한 개념을 좀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것 같습니다. 8번째로는 신앙의 깊이를 다졌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확고하게 믿는 이제 정통 교단의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싱글로 돌아간다면 저는 신앙의 깊이를 다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도 신앙생활을 안 했냐, 열심히 안 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이후에 보니까 그때보다 더 신앙의 깊이를 다지고 정말 신앙의 ABC, 신앙의 진짜 정통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제 그때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이뤄주시는 신, 그리고 내가 꿈꾼 거를 이뤄주는 신 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거를 따라가는 그런 것으로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내가 목표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내 맘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못한다는 걸 인정하면서 다시금 신앙을 살펴보니까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뭐냐? 내가 원하는 걸 이루는 게 신앙이 아니라 신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순종하여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신앙을 보니까 훨씬 더 다르게 보게 되고 내 삶이 훨씬 더 안정적이 되고 윤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깊이를 다졌을 것 같아요. 신앙의 ABC를 다시 배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막 다른 거 막 어려운 거 이런 거보다는 먼저 기도부터 좀 생활을 다시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이를 좀 다지고, 그리고 공동체, 좋은 공동체, 조직교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신학이 탄탄한 교회를 선택해서 그 교회 생활 가운데서 저는 신앙을 다졌을 것 같습니다. 결혼해보니까 인간의 힘으로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을 가져보기를 저는 권하고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9번째는 이겁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봤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 결혼할 때 어떻게 됐냐면, 제가 되게 내성적이고, 그리고 내가 말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저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들, 그리고 대화를 잘 하는 사람, 그리고 뭔가 이제 매력적인 사람, 그런 면에 있어서의 매력이 있는 사람을 이제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가 이제 지낼 때 좀 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건 거의 그게 전부였던 것 같아요. 내가 그 부분이 부족한데 좀 얘기도 잘하고, 또 성격이 좀 어느 정도 좀 담대하고, 또 깡도 있고 배짱도 있는 걸 이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까 배우자의 역할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친구 또는 연인 또는
서로에게 스승, 또는 여러 일 처리를 해야 되는 동역자와 같은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또 부모, 그리고 여러 양가 부모님의 자녀, 그리고 여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이웃,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그 뭐 일꾼 또는 함께 하는 어떤 그 구성원,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도 내가 좀 고민을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볼 때는 굉장히 대화하고 뭐 얘기 나누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기는 되게 좋은데, 좋은 어머니 상인가? 좋은 부모의 상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친구로서, 연인으로서 되게 좋은데 나중에 함께 일할 동역자로서의 어떤 역할도 잘할까? 또 양가 부모님을 잘 모실 자녀로서의 역할도 잘할까? 또 조직 생활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잘할까? 이런 것들도 제가 좀 살펴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맞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봤으면 좀 더 준비를 했고 좀 더 효과적으로 저희들이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번째로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떤 거냐? 결혼 이후에도 성장할 각오를 정말 단단히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 이후에도 내가 성장하겠다. 나는 성장해야 된다. 나는 한없이 부족하다. 이 생각을 정말 단단히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결혼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혼이 끝이다. 무슨 말이냐? 나는 이제 청년 시절에는 열심히 성장하고 그 성장한 걸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도 성장할 수 있더라고요. 결혼 이후에도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면 또 성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장하면 우리의 결혼 생활의 윤택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이후에도 성장할 각오를 단단히 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뭐의 성장이냐? 여러 가지 많은 성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으로 장비를 잘 다루고 일 처리를 잘하고,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성장해야죠, 반드시. 하지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좀 어떤 측면이 좀 더 강하냐면 내 내면의 성장, 또 내 생각의 성숙함, 그리고 내 태도의 변화들, 내 인간됨의 더 나아짐, 이런 것들을 이제 위에서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겠다는 생각 가운데서 성장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10가지를 이제 해결해 나갈 때 하나하나 다 하게 되면 너무나 많잖아요. 이 10가지만 있겠어요? 20가지, 30가지, 100개, 1000개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0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복잡해지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하는 2가지 방식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큐에, 정말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만나십시오. 건강한 공동체를 찾아 소속되십시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 공동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공동체란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원가족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일 수 있죠. 또는 취미 생활, 그런 동아리, 또는 여러 이제 부부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보고 듣고 배웁니다. 우리가 나누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공동체들 중에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10가지, 특히 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는 자극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다면 그 공동체에 소속돼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돼요. 때로는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돈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되는지, 또 주도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 공동체 중에 건강한 공동체를 선택하기를 제안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이루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훈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끊지 못한 게 있다면 회복 과정을 밟을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여러 궁지에 몰릴 때 극한 모습을 통해 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고, 그거를 상의할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죠. 또 부모에 대해서 여러 생각해 볼 기회들이 있죠. 또 대화법들을, 또 여러 일처리와 관계 맺는 방식들, 소그룹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죠. 또 자녀 양육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고 대화 나눌 수 있게 되죠. 이제 돈에 대한 개념들, 다른 부부들은 어떻게 하는지, 다른 가족들은 어떻게 하는지 들어볼 수 있죠. 또 신앙을 더 다질 수 있죠. 다양한 연령대의 다양한 직업군과 다양한 이제 학력 수준의 사람들을 보면서 배우자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결혼 이후에도 부지런히 성장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이 건강한 공동체에 속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찾아서 속하면 되게 도움이 되더라, 유익하더라,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롤모델의 한 가정을 택하라는 거예요. 좀 배우고 따르고 내가 함께 교제할 만한 그런 롤모델을 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이 좋은 부부 생활과 가정을 꾸리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가정,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도 이루고, 그리고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그런 부부라면 롤모델로 충분합니다. 그런 부부와 교제할 수 있다면 더 좋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같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한다면 여기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응원합니다.